이번 영상에서는 추상적 지각과 장식적 지각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우선 목차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차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목차를 반복적으로 봅니다. 대상과 인식의 과정,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국면과 관점, 여기서 시점도 있었죠. 국면과 관점과 시점 세 가지를 놓고 보세요. 그리고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 관점, 이게 왠지 뭔가 좀 좋은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통합적 관점. 이것도 관점과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미적 지각에도 유형이 있대요. 미적 지각은 그냥 시적 지각이라고 봐도 되겠죠. 복습합니다. 관점은 크게 관념적 관점과 실제적 관점이 있다고요. 관념적 관점. 현상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사상하고 객관하려는 태도. 이게 뭐예요? 관념적 관점. 현상이 뭐죠? 현상? 나타나는 모양새, 생김새를 현상이라고 그러죠. 눈에 나타날 현자에다가 모양 상자잖아요. 구체성과 특수성을 사상하고 객관하려는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관념적 관점이다 라고 해요. 관념적 관점. 예를 들면 나무 이러는 것도 소나무나 은행나무 이러면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그거를 마치 한 가지인 양 소나무하고 은행나무를 그냥 하나로 나무라는 말로 객관하려는 태도. 이게 이제 관념적 관점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적 관점, 실제적이죠. 실제적. 구체적 현상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을 그렇게 말해요. 이제 관념적 관점 하면은 꼭 나무로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념적 관점이다. 그래서 관념적 관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감각, 눈으로 보거나 냄새로 맡거나 소리로 듣거나 이런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관념적 관점이다. 예를 들면 참새 이러면은 아주 구체적이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데 참새. 근데 그거를 새라고 객관해버려. 한 가지로 묶어버려. 새를. 그러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근데 조금 관념적 관점에 다가왔는데, 새를 영혼이라고, 새가 영혼의 상징이기도 하죠. 새라고 안 하고 그냥 영혼, 이렇게 새를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 영혼은 진짜 생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죠. 감각적이지가 않죠. 그런 것을 관념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복습합니다. 국면, 이거를 다면체를 보면 거기에 면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정육면체면 거기에 면이 6개가 있듯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국면이에요. 영어로 aspect. 그런데 그 국면을 바라보는 방향,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바라본다면 의자가 시점이죠. 의자에 있는 지점이 시점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볼 것인가, 그게 point of view, 바라보는 지점을 시점이라고요. 그 시점이 국면에 도달하면 관점이 돼요. 이렇게 시점이 국면에 도달해요. 어느 방향에서 봤는데 그 대상을 봤어요. 그게 이제 관점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커피로 할까요? 커피를 내가 보고 있어요. 시점은 나죠.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는 내가 시점이죠. 그런데 국면은 커피죠. 근데 커피의
시점이 도달한 것, 바라보는 대상, 커피의 시점이 커피에 도달해요. 그러면 그것이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피인데 커피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를 봤어요. 그러면 이 관점이 향긋한 냄새, 향긋한 맛으로 보겠죠. 그런 그런 어떤 관점을 갖겠죠. 커피의 맛은 향긋하다 이렇게. 근데 커피 되게 싫어하는 시점으로 이 커피를 봤어요. 커피가 국면이라면. 근데 이 시점이 커피에 도달해서 커피의 맛을 어떤 관점으로 봐요? 쓰고 맛없는 관점으로 보겠죠. 네, 그래서 시점과 관점과 국면을 구별해 주세요. 그리고 미적 지각의 유형, 관념적 관점에서 보면 네, 뭐든지 다 생각으로 이해하게 만들려는 관점이죠. 그게 뭐 있어요? 피상적 지각이 있고 추상적 지각이 있고 풍자적 지각이 있고 해석적 지각이 있어요. 실제적 관점은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죠. 네, 대상을.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기계적 지각이 있고 장식적 지각이 있고 감각적 지각이 있고 사실적 지각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죠. 이렇게. 네. 이 색깔별로 같이 다룹니다. 색깔별로.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영상에서 했던 피상적 지각과 기계적 지각. 피상적 지각 하면 뭐죠? 작품 속의 실제적 존재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다. 사실적이네요. 사실적 존재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문학에서 사실은 없어요. 그냥 사실적인 거죠. 사실적. 그죠? 문학의 내용은, 작품의 내용은 사실이 없어요. 그냥 사실적일 뿐이죠. 작품에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를 다 담을 수는 없죠. 사실에 가깝게 담는 거죠. 사실에 가깝게. 독자가 사실이다라고 느끼게끔, 네, 그렇게 담는 것이 사실적인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 사실적 존재는, 그죠? 진짜 사실은 아니죠. 사실적 존재는 작가의 미적 지각의 등가물이다. 즉, 작가가 사실적으로 바라본 것의 산물이다 이거죠. 형상화된 사물의 현상, 형상화됐다. 예를 들어서 모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정 그랬어요. 요정 어떻게 모양이 없죠. 근데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표현한다든가 형상화된 사물의 현상은 개개의 작품화된 공간에서 어울리는 각각의 다른 정서와 의미를 구성한다. 아이고, 이거 제가 여기서 괜히 아까 그 말하고 더 헷갈리겠네요. 형상화된 사물의 현상은 형상화되죠. 형상화. 근데 개개의 작품화된 공간에서 어울리는 각각의 다른 정서와 의미를 갖게 된다. 각각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대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나오는 거죠. 네, 늘 달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식의 나열과 부연 설명은 빤한 말을 계속 쓰지 말라는 거죠. 빤한 말. 네, 또 그걸 막 자세히 설명해요. 그럼 부연 설명은 사고의 피상성과 상투성의 번복이다. 한마디로 상식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만 한다든가, 뭐 꽃은 아름답다, 뭐 새가 지저긴다, 뭐 바다가 푸르다, 뭐 이런 말을 쓴다든가, 또 그걸 설명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이렇게 시적 이런 게 없죠. 이렇게 관찰, 탐구, 의도적 선택, 뭔가를 이렇게 필요한 것만 쓰려고 하는, 또 보이지 않는 면까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적 관점과 사실적 지각. 네, 넘어가고요. 결론. 시인은 인식 주체죠. 시인이 대상을 바라보면 시인이 대상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주체고 대상은 인식이 되는 객체죠. 시인은 대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선택하여 이 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탐구하고 선택하여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죠? 비슷하죠. 그런 내용을 그렇죠. 그 대상을 그렇게 해서 시적 공간에 옮겨 놓는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추상적 지각, 장식적 지각. 어쩐지 둘 다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죠. 왠지 이게 추상적이라는 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장식 왠지 달지 말라는 뜻 같죠. 괜히 장식한다고. 예, 왠지 달지 말 것 단다 이런 뜻일 것 같고. 또 추상적 지각, 네. 이 지각, 지각,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지각, 지식, 이런 말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을 따로 한번 더 다뤄야겠어요. 이런 어떤 뭔가 암과 관계되는 단어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계속 공부하실 거라면. 네. 추상적 지각과 장식적 지각, 대상을 저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감지라고 하죠. 감지하려고 하는데 감각적인 것을 감각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가 추상적인 거죠. 이렇게 장식적 쓸데없는 것을 자꾸 달려고 하는 인식의 태도를 장식적 지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래 시의 미적 지각의 유형은 이렇게 물었죠. 이거 추상적 지각 아니면 장식적 지각이겠죠. 네, 왜 이 아래 시가 추상적 지각인지 아니면 장식적 지각인지 그 상태를 한번 봐요. 공원 2 땡땡시 잔디 위 곳곳에 뿌리박고 물결치는 영혼의 잎들이 넓은 우주를 유형하고 바람을 가르는 비상의 존재들 다투어 여기저기 꽃으로 날린다. 꿈을 쫓는 발자국들 그늘 속에서 하늘과 눈 맞추고 싱그러운 향기는 그들을 감싼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공원 이 땡땡시 잔디 위 곳곳에 뿌리박고 물결치는 영혼의 잎들이 넓은 우주를 유영하고 바람을 가르는 비상의 존재들 다투어 여기저기 꽃으로 날린다. 꿈을 쫓는 발자국들은 그늘 속에서 하늘과 눈 맞추고 싱그러운 향기는 그들을 감싼다. 뭔가 멋있게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추상적 인식이 그래요. 추상적으로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공원인가 보다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왜 이게 추상적 지각인가 한번 봐요. 잔디 위 곳곳에 뿌리박고 이거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선 그냥 나무죠. 나무인데 이 나무를 나무로 보지 않고 물결치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의 잎들, 나뭇잎이잖아요. 나무의 잎들 하지 않고 영혼의 잎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무를 추상적인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 네, 관념적인 영혼, 그죠? 네, 이런 영혼, 이거 관념어잖아요. 이렇게 영혼을 우리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네, 관념어를 쓰게 돼요. 넓은 우주를 유영하고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이거겠죠. 근데 우주, 대기겠죠. 네, 대기, 공중, 하늘이거나 이런 넓은 대기에 흩날리고 이런 말을 유영하고 이렇게
흩날린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각적인데, 요영한다 이러면 좀 더 이렇게 개괄적인 언어가 되죠. 흩날리는, 요영하는 것은 우주를 요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저기 강물에서 요영할 수도 있고, 상당히 개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나무는 영혼이죠? 나무가 왜 영혼이에요? 나무에는 우리가 나무는 새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새는 각각의 영혼을 상징한다면, 나무는 그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신령, 그러니까 한국적 개념으로는 신령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다. 그러면 당산신이 나무에 깃들어 있죠. 그래서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할 때는 그 나무에 당산신이 있기 때문에 마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산나무에, 흔히 이제 저쪽 아래쪽은 당산나무에 당산신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뭐 당산신이라고 안 그러고 선왕신, 뭐 성황신 뭐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신들이 뭐 있어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뭐 그러듯이 그런 신령들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령이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나무에 뭐가 있어요? 요정이 깃들어 있죠. 요정이 깃들어. 근데 서양의 요정들은 아주 못되기도 하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영혼의 잎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게 그냥 나뭇잎들이 하면은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좋은데, 그냥 영혼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을 가르는 비상의 존재들, 다투어 여기저기 꽃으로 날린다. 바람을 가르는, 날린다, 그죠? 나른다, 바람을 가르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비상의 존재들. 그냥 새들 이러면 될 거를 비상의 존재. 새는 뭐예요? 물론 뭐 참새, 비둘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추상적인 존재죠. 그냥 새 이러면은. 근데 새라고도 안 하고 또 관념어를 써가지고 비상의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추상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꿈을, 여기 빨간 거 좀 봐요. 쫓다 이 말은 무엇을 따라, 공간에서 뭐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이거 어딘가로 공간에서 쫓아내버리는 것도 쫓다죠. 이렇게. 그죠? 적들을 쫓고 또 쫓아, 이런 말 있잖아. 누구 적을 쫓아간다든가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이런 걸 쫓다라고 그래요. 또 아니면 빨리 따라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쫓아가는 거. 막 달려가면서 따라잡으려고 쫓아갈 때 쫓다를 쓰고, 어떤 시야를 둔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그 왜 시각, 시선, 그죠? 눈의 시선이 따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뜻을 따른다든가, 꿈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은 쫓다가 아니고 쫓다입니다. 쫓다, 이렇게. 쫓다.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쫓다라고 썼을까요? 꿈을 쫓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꿈을 쫓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쫓는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예, 왜 그랬을까요? 쫓는. 지금 여기 발자국이 뭘 따라가요? 이거 지금 꿈이 아니죠. 이렇게 꿈을 이렇게 추상어로 써놨는데 꿈이 아니고 발자국이 구체적으로 뭘 따라가고 있죠. 예, 발자국들은. 그래서 지금 사람이 예,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뭐 꽃잎이든 뭐 그렇죠. 꽃잎이나 꽃 아니면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겠죠. 봐요. 꿈을 쫓는 발자국들은 그늘 속에서 하늘과 눈 맞추고 싱그러운 향기는 그늘을 감싼다 라고 표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들을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을
추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지각. 네, 한번 봐요. 위시의 미적 지각의 유형이라고 했죠. 네, 그거는 네, 관념적 관점으로 본 추상적 지각이라고 해요. 추상적으로 알아가는 것. 네, 사실인 것, 실제하는 것을 관념 속에 존재하게 하려는 태도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위시 공원 2에서 사실적 지각의 관점 또는 시점을 고쳐 쓴다면 어떻게 바꿨을까? 이것을 좀 전에는 추상적 지각이었잖아. 이번에는 사실적 지각의 관점에서 한번 써보라는 거죠. 바꿔 써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써지나 봐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네. 아까는 잔디 위에 곳곳에 뿌리박고 물결치는 영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나무, 영혼에 비해서 나무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네, 나무도 만약에 또 이걸 갖다가 상수리 나무 하면 상수리 나무는 나무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의 잎들이 넓은 넓은 하늘을 떠나고 여기서는 넓은 뭐 대기를 떠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기 우주일 수도 있겠고, 네 떠나고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네 떠다니고 아까는 뭐였어요? 유영하고 이런 말이었죠. 바람을 가르는 아까는 새들이 아니고 뭐였어요? 영혼이라고 했었죠. 영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들은 앞다투어 여기저기 꽃으로 날린다. 꽃을 쫓는 사람들은 꽃이죠. 꽃을 쫓는 사람. 아까는 뭐였어요? 꿈을 쫓는 사람이었잖아요. 꿈. 꿈 그러면은 꽃을 안 볼 수도 있겠죠. 나뭇잎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뭇잎이 꿈처럼 피어나진 않죠. 그래서 꽃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늘에서 하늘과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눈 맞추고 하늘과 눈 맞추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원래 이것도 이렇게 띄었어야 되죠. 근데 한 단어처럼 처리했어요. 싱그러운 향기는 그들을 감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적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실적 관점, 실제적 관점이겠죠. 실제적 관점이고 사실적 지각으로 한다면, 사실적으로 지각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 지각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이 말 명심해 두세요. 사실적 지각이 추상적 지각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구체적인 현상을 추상화한다고 해서 그렇죠. 새를 영혼으로 이렇게 새가 날아다닌다 해야 되는데 그걸 영혼이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좋은 깊이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상화란 현학적인 말놀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참새가, 뱁새가, 뭐 진박새가, 또 박새가, 또 뭐 쇠박새가, 어치새가, 직박구리가, 곤줄박이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거를 갖다가 한 영혼이 홀령이 영혼이 넋이 날아다닌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깊이 있는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는 거니까 어치새가 뭐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또 뭐 있을까요? 뭐 박새가 곤줄박이가 참새가 멧새가 그리고 뭐 쑥새가 날아다닌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걸 굳이 또 뭐 영혼이 넋이 홀령이 혼백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깊이 있는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에 불과해요? 그렇게 추상한다는 것은 현학적인 말놀이에 불과하다. 이거 퍼즐은 껴맞추는 거고 펀은 말장난입니다. 네, 펀이란 말을 외래어처럼 쓰더라고요. 영어라고는 더 이상 영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외래어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말장난하고 이렇게. 네, 펀.
네, 또 한 번 더 봐요. 아래 시의 미적 지각의 유형은 하고 나왔는데 이제 뭐 또 나오겠죠. 자, 이건 아무래도 뭘까요? 예, 이렇게 딱 느낌이 오죠. 공원, 땡땡이, 초록빛 물든 잎들이, 예,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꿈처럼 싱그러운 바람이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날린다. 잔디는 파도처럼 햇빛 속에 물결치고 나란히 걷는 연인들의 발걸음이 정답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초록빛 초록빛 잎들이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싱그러운 꿈처럼 싱그러운 바람이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날린다. 잔디는 파도처럼 햇빛 속에 물결치고 나란히 걷는 연인들의 발걸음이 정답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초록빛 물든 잎들, 나뭇잎 할 때 나뭇잎이 초록빛이다. 저 초록빛 잎들, 이거 누구나 생각하는 인식이죠. 이런 걸 관습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관습적 인식에 의해서, 예, 관습적 인식에 의해서 상투적인 표현을 쓰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제. 빤한 소리 쓰고 있는 거죠. 괜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괜히 안 해도 되는 말을 이걸 괜히 붙여놓은 거잖아요. 나뭇잎 하면은 푸른 거 다 알 텐데, 그죠? 공원의 나뭇잎들이 초록빛 물들었다는 거 다 알 텐데 안 써도 되는 말 쓰는 거, 이렇게. 이게 바로 장시적 지각이라고요. 이렇게. 이건 왜 이렇게 장시적 지각을 왜 하게 돼요? 누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인식을 하니까, 그죠? 관습적 인식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상투적 표현을 쓰게 돼요, 이렇게. 네. 남들도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초록빛 물든 나뭇잎. 네, 이렇게. 태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이것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 썼겠죠. 꿈처럼 싱그러운 바람이 벤치에 앉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머리카락 휘날린다. 뭐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예, 얼마나 흔해 빠진 말입니까? 네.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이런 거 다 관습적 인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제 어떤 관습적 인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쓴 것이 상투적 표현이죠. 네, 캐캐먹은 뭐 고리타분한, 또 뭐 없을까요? 상투적인 것, 또 뭐 고정관념적인 거죠. 고정관념. 네, 잎이 푸르다 이런 건 다 고정관념이에요. 머리카락이 부드럽다, 그죠? 싱그러운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은 다 상투적 표현이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잔디는 파도처럼 햇빛 속에 물결치고, 잔디, 풀이 물결친다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하죠. 이렇게, 그죠? 보리밭이 벼가 황금빛 물결을 이룬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푸른 잔디가 물결친다, 그죠? 또 우리 가을에 황금 들녘이 파도처럼 황금빛 물결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빤한 표현이죠. 빤한 표현, 하나만 하는 표현이고 남들도 다 하는 표현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안 써도 되는 말인데 괜히 썼다고 해서 장식적인 지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란히 걷는 연인들의 발걸음이 정답다. 연인들이 정답다, 이 표현, 그죠? 나란히 걷는. 뭐 이것도 나란히 걷는 연인들, 이것도 이렇게 연인이 걸을 때 나란히 걷죠. 당연히. 빤한 이야기들을, 그죠? 이 대상 앞에다가, 시적 대상 앞에다 빤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장식적 지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념어를 써서 추상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면, 그죠?
구체어를 쓰지 않고 자꾸 관념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대상에 대한 지각을 추상적으로 하면은 자꾸 구체어가 아니라 관념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아요? 현학적이다. 뭐 현학적인 말놀이만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상적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체어를 쓰거나 사실적 지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이렇게 시각적 또는 대부분 감각 그러면 시각이죠.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생각으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감각으로 이해를 해야 좋은 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근데 이제 이 시도, 이렇게 이제 쓰긴 썼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시가 어때요? 많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떤 내용이 없고, 어떤 공원의 풍경, 또는 뭐 공원의 장면, 뭐 또 공원의 광경을 그냥 그런 공원의 풍경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인 잔디 하면은 이렇게 잔디에다가 온갖 말들을 장식해 가지고 시적 공간에 옮겨 놓은 것뿐이죠. 그럴 때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또 메시지가 없죠. 전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에는 아무런 정서적 감지도 없고 또 정서적 교감도 없고 정서적 각성도 없어요. 뭔가 깨달음도 없죠. 네, 그렇답니다. 다시 한번요. 장식적 지각을 하게 되면 빤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아니 빤한 이야기만 하는 게 장식적 지각이에요. 안 써도 되는 말만 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괜히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냥 풍경만 옮겨놓고 풍경만 그대로 시적 공간에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글로 표현한 것뿐이죠. 네, 거기에는 정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위 시의 미적 지각의 유형. 제가 거기다 별표를 5개나 해놨네요. 제가 이렇게 또 시를 쓸 때 목숨만큼 중요한 인식의 태도라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아주 그냥 목숨만큼 중요한 인식의 태도래요. 아는 채 하는 현학적 말놀이, 자꾸 멋있는 말 쓰려고 하는 거. 말놀이라면 위 시는 아까 저 위에 것이 그런 시였는데 또 밑에 거 뭐였어요? 굉장히 빤한 말, 누구나 아는 말만 하는 것, 이런 거 장식적 말놀이다. 첫 번째 게 자꾸 그 영혼이니 어쩌니 이렇게 어려운 말만 쓰는 것, 그런 게 이제 추상적인 식은 현학적 말놀이죠. 아는 채 하는. 그런데 빤한 이야기만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장식적 지각의 산물이다. 장식적 지각, 또 관습적 인식,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 고정관념, 상투적 표현과 같은 낡은 표현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네. 안 써도 되는 말 다 제거하고 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뭐 정서적인 뭐 감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요. 구체적 현상을, 첫 번째 그 막 영혼인이 이랬던 거, 구체적 현상을 관념어로, 그죠? 관념어로 아는 채 하고 추상화하면, 그죠? 사실적 측면조차 모호해진다. 그게 공원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공원인지 알지. 그죠? 사실적 측면은 공원의 풍경인데 그게 공원의 풍경인지조차 잘 모르게 모호해진대요. 그죠? 네. 그리고 밑에 구체적 사실을 상투적 표현으로 쓰면, 그죠? 구체적 사실을 상투적 표현으로 단순히 장식하게 되면 시가 공허해지게 되죠. 네.
공허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투적 표현, 그러니까 뭐 상쾌한 바람, 뭐 푸른 들판, 뭐 이렇게 쓴다든가, 또 뭐 없을까요? 이런 늘 누구나 다 아는 표현만 쓰면은 어떻게 돼요? 시가 공허해진다고요. 네, 시가 품고 있는 게 없어요. 시적 언술, 즉 시적 표현은 장식하는 데 있지 않고 장식하는 데 있지 않대요. 시적 언술, 시를 쓰는 데는 말을 멋진 말로 장식하는 데 있지 않다고요. 바람을 상쾌한 바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들판을 뭐 푸른 들판,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쓰는 데 있지 않고 누구나 아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을 누구나 아는 것만 보는 것, 누구나 보는 방식으로만 보는 것. 예를 들면 풀을 파랗게 보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거 바라보는 데 있지가 않고 보이지 않는 면을 봐야겠죠. 가려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뭐 또 그런 예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평소 관습적인 식으로 볼 수 없는 진짜 있음.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현상을 보이게 하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시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본질이나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거나, 첫째, 가려져 있거나 벗어나 있거나 왜곡되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오르내린다 라는 것만 발견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막 멋있는 말 또 수식어 쓰면 이렇게 장식적인 식이 되겠죠. 괜히 또 어려운 말 쓰면 추상적 지각이 되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아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엘리베이터, 그러면 사람이 오르내리고 타고서 오르내리는 건데, 그거를 엘리베이터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오르거나 내리기만 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내리는 모습에서 현대 도시인들이 오르내리기만 하는 현대 도시인의 어떤 삶을 발견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봐요. 러시아 형식주의들이 말하는 낯설게 하기란 defamiliarization이라고 하죠. 낯설게 하기. 이 시를 공부하는 현대 시를 공부하는 한은 이 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낯설게 하기란 바로 관습과 왜곡을 벗겨내기 위한 시각, 그죠?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점의 확보이다. 이렇게. 그죠? 관습적 인식과 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겨내기 위한 시점의 확보다. 시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없을까요? 이렇게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풀이 파랗다, 아니면 뭐 풀이 싱그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풀이 눕는다 하신 분들, 김수영 시인이 뭘로 봤어요? 풀을 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어떤 민중으로 바라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낯설게 하죠. 낯설게 하기. 네. 우리가 감정이입이란 말도 있었죠. 감정이입. 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게, 낯설게 하기죠. 네. 그 다음에 장식적 지각이란 시적 대상에다 하나의 에피를 덧씌우거나 화장을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장식적 지각. 하늘은 원래 푸른데, 푸른 하늘,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러면은, 괜히 그냥 원래 푸른 하늘에다 또 하늘이 원래 푸른데, 거기다 푸른색 하나를 더 씌우는 거죠. 네, 화장을 한번 더 하게 된대요.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추상적 지각 그리고 장식적 지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